자, 오늘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부정에 맞서 세상과 역사를 바꾼 그 결정적 순간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BC에서는 이 재판을 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인종 재판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와 아시안 학생들의 싸움이었죠. 세계 최고의 명문사학 중 하나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추구해왔다는 하버드대학교. 그런데 2014년부터 미국의 비영리 단체 학생들의 공정한 입학을 위한 단체에서는요. 하버드 대학의 입시 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에 아시안의 비율은 20% 남짓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을 내세웠죠. 2018년 6월 SFFA 회장인 에드워드 블럼은요.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한 16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용기, 호감도처럼 평가가 모호한 개인적인 특성 평가 점수를 타인종 지원자에 비해 낮게 매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아시안 학생은 특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모집 안내문이 발송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건 빼박이다. 한편 하버드 측에서는 재판장에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윌리엄 리를 세웠는데요. 일각에선 보란 듯이 아시안 변호사를 내세워 차별이 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전략이죠, 저건. 그렇죠. 한편 하버드대 신임 총장 로렌스 바카우는 우리 학교의 입학 정책은 교원의 다양한 인종을 구성하고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쇠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은 아니고 우리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피해간 거죠.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 수백 명의 아시아계 하버드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요. 하버드는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라는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2월에 최종 변론이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공정한 법의 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멕시코 공공의 적 1호의 재판. 지구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위험하며 공포스러운 자. 멕시코 최대 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인 호아킨 구스만.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장장 25년간 무려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시켰습니다. 기차, 비행기, 선박 등 모든 경로로 마약을 유통시켰고요. 심지어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땅굴을 파서 운반하기까지. 발견된 땅굴만 무려 6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엔 미 연방사국 10대 지명 수배자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10월 구스만은 자신의 전기 영화 제작을 위해서 비밀리에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 숀 펜을 만났는데 이 일로 멕시코 수사당국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뭘 잘했다고 자기 전기 영화를 제작해요? 하지만 이때부터가 폭풍전야 그 자체. 일단 멕시코 당국에선 마약왕 구스만 처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2017년 1월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길래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또한 몇 명의 배심원은 이번 판결에 연루되는 게 두렵다며 재판 직전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뉴욕 경찰이 제일 고심한 건 바로 안전. 그가 호송되는 날에는요. 뉴욕 맨하튼의 연방 교도소부터 브루클린 연방법원까지 3.2km 동선을 따라 주변 빌딩 옥상에 경찰 저격병을 배치. 그리고 헬기가 경계 비행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영화인가요? 결국 올해 2월 구스만은 마약 밀매, 살인 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 무려 10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래봤자 마약 중독자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뻔뻔하네요. 참고로 올해 6월 25일이 구스만의 형량 선고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지내며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기재판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비리 재판. 1976년 2월 일본에 핵폭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죠? 자, 미국 유명 항공기 제작사인
사의 자금이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계좌로 들어간 게 포착된 겁니다.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대비리 사건의 서막. 자, 1971년 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신형 제트 여객기 L1011 트라이스타를 개발했는데요. 때마침 여객기 발주를 검토 중이던 일본 A 항공사에서 선정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트 여객기의 신형 엔진 개발이 난항에 빠지고 설상가상 엔진 제조 회사까지 파산하자 결국 선정 후보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그 무렵 일본 A항공사 사장이 급 사퇴했고요. 그 뒤 후임 사장으로 전 운수 차관인 와카사 토쿠지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주가 최종 결정됐고요. 1974년 2월 운항까지 시작했죠. 운항을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냄새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1976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공청회였는데요. 여객기 판촉을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1972년 총리 재직 시절 무려 5억엔, 약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초졸 학력만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서민 총리라는 애칭까지 얻은 다나카 전 총리의 비리 사건에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맞았습니다. 그건 그저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금이었을 뿐입니다. 이건 정권의 표적 수사예요. 이후 다나카 총리에게 뇌물수수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항소하며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버텼고요. 전대미문의 사건은 자그마치 19년을 더 끌다가 1995년 2월에서야 다나카 전 총리 등 11명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 그러나 다나카 전 총리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벌 안 받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천수를 누리다 그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0위 공개합니다. 예술과 외설 사이 채털리 재판. 전 세계의 예술가들은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때론 과감한 묘사로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약 60년 전 엄청난 외설 논란에 휩싸이며 무려 재판까지 받은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소설가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네. 저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얘기하세요. 채털리보다 이제 차탈레 부인의 차탈레로 알죠. 사랑으로 예. 많이 알고 있죠. 영국 현대문학의 거장 로렌스가 1928년에 발표한 소설. 전쟁으로 성불구자가 된 남편을 둔 채털리 부인이 하인인 멜러스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스토리로 당시 계급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상류층과 하층민의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는 충격 그 자체. 그래서 수많은 영국인들은 천박하게 하인이 주인과 바람을 펴? 이건 소설이 아니라 저질 포르노예요! 라며 비난일색. 결국 문제시된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출판됐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약 30년 뒤 1960년 8월 영국의 유명 PE 출판사는 오리지널판 출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사회 분란과 욕정을 부채질하는 소설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외설 출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결국 10월 27일 영국 사회를 뒤흔든 일명 채털리 재판이 열렸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하인이 이 책을 읽길 원하십니까? 성적인 묘사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주장 속에 11월 2일 최종 재판 결과는 외설적인 표현이 소설의 내용을 침수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으므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후 무려 약 30년간 이어졌던 예술과 외설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죠. 예술 작품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인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